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죠. 올해 증시 폐장까지도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을 적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저희 수석위원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년도 증시 전망과 또 전략을 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길라잡이 수석위원님 어떤 분이실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올해도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희 수석위원님을 제가 영원히 함께해야 된다고 붙잡은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잘못 걸렸다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다행입니다. 동행권님이 항상 네. 우리 경제방송의 최고 앵커이기 때문에 항상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이러면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들어오기 전에 뭐 일말에 뭐 거래라든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뭐 들어오기 직전에 스키장 얘기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혹은 앞으로의 주식 계획을 좀 세우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략을 좀 같이 나눠보고 잘못된 건 고치고 좋은 건 더 크게 키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앞서서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셔도 함께할 수 있는 초록밴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셔서요. 연말에 지금 필요한 일들을 함께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고의 수석위원님이신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오늘도 함께 볼 텐데 연말이니만큼 지금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뭘 정리를 하고 뭘 계획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 수석위원님 지금 어떻게 좀 저희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아마 이제 그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어려웠던 증시에 여기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부지런히 외국인 포트를 쫓아다니면서 포트를 지금 주도주에 맞게 계속 모디파이하면서 계속 쫓아오신 분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 손을 놓고 계신 분들은 이제 둘 다 손을 놓고 계실 수가 있지만 결과는 이제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 혹은 내년 1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랠리에 내가 동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시장은 굉장히 지금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외국인들의 패는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공개되어 있는 패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시장을 엇박자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피곤함이 쌓이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거 무시하시고요. 지금은 외국인 수급을 쫓아서 끝까지 들어가면 반드시 올 한 해 어려웠던 부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외국인 수급을 쫓아가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라고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저희 수석위원님들과 함께라면 내년도를 넘어서 더 큰 인생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는 비법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초록밴드 저희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혹은 주유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볼 텐데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한 방법 오늘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연말장,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연말장을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내년에 이제 준비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뭐 주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도 않고 이미 이제 11월 달 이후 외국인 수급이 바뀌면서
상당히 이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실 거고 벌써 이제 한 달여 남짓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경제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편안한 가운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분기점에서 한 달 정도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네. 이미 이제 시니컬하게 말씀드릴 구간이 이제 지났다 그렇죠. 이미 포지셔닝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미 외국인 수급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전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더 효율을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금 생각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에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모멘텀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번 주에 나왔던 모멘텀 중에서 가장 이제 인상적인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이자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FDA 긴급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MSD의 머크사의 그 경구용 치료제가 먼저 승인이 들어갔었고, 이제 그 자문위에 이제 그 승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먼저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효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좀 되면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먼저 FDA 긴급 승인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본다면 결국은 이런 건 이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입원율 대비로 해서는 한 89% 정도 낮출 수 있다. 아주 드라마틱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FDA에서 가이드를 이제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크게 대응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경구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19 치료제 있잖아요. 혈장 치료제나 뭐 입원해서 주사 맞는 방식. 근데 이 경구용 치료제가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가 그 사스나 메르스 때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나왔던 그 경구용 치료제 아시죠? 그게 나왔을 때 이제 게임 체인지가 되면서 종료가 됐던 시점인데 이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를 쓰게 되면 의료진의 그 인력이 소비되는 인력이 대폭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한번 방문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받아서 집에서 자가로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바가 결국은 중증 환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의료진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이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의료진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그 의료 붕괴라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뭡니까? 일반적으로 독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와 상응하게 뭔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백신을 맞은 이후에 결국에는 돌파 감염이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나오더라도 뭔가 대응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큰 차이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이제 이 백신과 달리 치료제는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면 다 맞아야 된다는 심리가 있잖아요. 결국 이제 예방 효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치료제는 다르죠.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의 뭐 90% 이상은 무증상이나 증상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들 한 10%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중등도의 치료제를 투여받아야 되는 건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비율만 치료제를 실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효과를 보면 파이가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이자나 MSD가 결단을 내린 게 저개발 국가에서는 복제약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카피 약품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은 한 65만 원, 70만 원 정도 환자 한 명당 비용이 들면 저개발 국가는 한 2만 원대에서 좀 많아도 한 6만 원대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굉장히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동남아나 남미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고 그 말은 남미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공급 쇼트지의 상당 부분이 동남아나 남미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나오는 저가형 부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거꾸로 얘기하면 공급 쇼트지에 대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정될 것이고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 조치가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했던 거는 바로 이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 승인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이든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그 이번 주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남아공 데이터에서 3,000명 이상 환자 중에서 실제 입원 환자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부분, 10%가 안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가 프랑스 쪽에서 보면은 중증도 환자들이, 그러니까 오미크론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조사했더니 10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10일 내에 대부분 퇴원을 다 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많다라는 건 알았지만 중증 환자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되냐 여부를 보면 오미크론의 경우는 중증 환자들도 대부분 10일 이내 퇴원을 다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굉장히 오미크론이 확산도가 빨라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오히려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로 확산되는 속도는 굉장히 커지지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차 데미지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가격리 기간을 10에서 7을 낮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오늘 이제 미국이 전체 신규 환자의 73%가 오미크론이라는, 결국 이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누르고 우세종이 됐다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미크론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결과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누르지 못하고 우세종이 안 됐을 경우가 저는 오히려 더 큰일이라고 봤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7,000명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결국에는 치명률도 높아지지만 전파력도 높아진 상태에서 치명률도 높아지면서 의료진에 대한 소비가 빠르게 나오면서 병상수나 의료진에 대한 가포화 상태를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미크론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오미크론이 확산될 경우는 봉쇄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는데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 조치가 없다거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오미크론이 크게 확장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더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 지난 이틀간 우리가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서 가장 민감한 경기 민감주들, 여행이나 항공이나 카지노나 아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틀간 한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10%에서 20% 급등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첫날에 급등했을 때 이유를 잘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딱 때리고 나온 게 바로 이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왜 큰 폭으로 올랐냐라는 부분이 이제 해석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시장 반응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좀 작아서 잘 인지를 못하지만 상당히 큰 폭의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중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시중금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첫째 날에 중국 시장이 밀리고 글로벌 증시가 좀 밀렸거든요. 이유는 첫 번째가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했다니까 그럼 경기가 많이 둔화되는가라는 우려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첫째 날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경기가 둔화된다는 우려감을 보지 말고 중국의 정책이 바뀌는 부분을 보라고 블랙라벨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더 큰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우려하는 바는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실제는 규제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결국 중국이 4월, 5월, 6월 넘어서부터 이 규제 리스크가 나오고, 특히 IT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나오고,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엔터 산업이나 문화 산업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우려감을 많이 가졌고, 거기서 이탈되는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영향을 사실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크게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규제 이 정도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밀어붙였던 그 부분이 지준율을 살짝 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 이제 규제 관련 쪽에서 정책이
어느 정도 부양 정책 쪽으로 이제 턴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나쁘냐 안 나쁘냐를 보지 마시고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결국 중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산당 정권이잖아요. 결국은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사실은 경기보다도 더 중요하게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바로 그런 시기죠. 어쨌든 중국이 규제 관련 리스크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부양하는 정책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안도감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규제 관련 리스크에서 나온 중국의 규제는 외국인들이 어떤 짐작을 하거나 컨트롤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자본으로 어느 정도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면 우려감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 정책이라는 부분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중국 관련된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정책이 부양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이머징 마켓의 자금 이동이 ETF 쪽으로 좀 몰리는 경우가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제 중국의 이런 부분 정책들이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하나의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가 굉장히 가속화됐고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내년에 뭐 3회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지난주 후반부부터 해서 선물 없이 마지막 구간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눌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뭐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대요. 6%대, 9%대. 원래 이제 우리가 물가 컨트롤하는 기준은 한 2%대 전후로 잡고 있는데 몇 배에 지금 상하는 그 수준이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이건 이제 일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눌러야 될 시점이다라는 강조를 했고 결국 테이퍼링을 가속화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럴 시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미크론발 왔을 때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을 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이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보거나 옐런 재무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누를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조금 억화시킬 수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강성 발언이 쏟아질 수 있고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오미크론에 의해서 제가 이제 강조했지만 11월 말 12월 초 바뀌는 요 구간에서 지금 원자재들이 대부분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도 1월 달에 물가지수 반영할 때는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나오는 물가지수 지표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에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아마도 이제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게 시장이 조그만 랠리가 붙으면 그때 그 랠리를 부스트업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서 그 우리가 지금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공급 쇼티지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12월 달에 나오는 레포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해소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자동차가 먼저 해소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이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12월 달 그 실적 발표를 보면 지금 이제 주가가 10% 넘는 급등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불을 당겼는데 물론 그 실적도 매출액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70% 이상 레포트들과 다르게 상당히 급등했던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내년 1분기, 2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상향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이던스가 상향됐던 배경에는 공급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은 계속 상존할 것이고 높겠지만 지금처럼 비이성적으로 아주 급등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수준은 아닐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에서는 지나고 보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겁내는 거는 디플레이션이 더 겁나는 상황이고 경기가 확장되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상 급등 수준이 아닌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용인되고 주식시장으로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좀 눌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강성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이번 주에 그 모멘텀이 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장에 대한 그 반응을 우리가 조금 보면 결국은 그 이런 시장이 흘러갈 때 우리가 그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왔잖아요. 그럼 그런 모멘텀들이 나올 때 실제 분위기와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되는 섹터 그의 팩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잠깐 보면 그 잠깐 다우 미국 지수와 중국 상해 종합 지수 잠깐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많은 우려감이 나와 있지만 지금 냉정하게 주식시장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부분을 보면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오미크론 말 급락을 조금 했다가 이중 바닥을 잡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죠.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 매매를 좀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럼 지금 위치에 있는 위치가 직전 고점 바로 이제 밑에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시세는 상승하는 추세지, 이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 그 추세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려감이 오미크론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감부터 여러 가지 나왔지만 냉정한 위치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 종합 지수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왔던 요 시기에 굉장히 이제 주가 하락폭이 좀 컸었고 주가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주가가 완연하게 이제 반등되는 권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나왔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상해 종합지수와 다우지수 차트를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체감하고 느끼는 그 분위기와 실제 주가의 위치는 중국이나 미국을 보면 상당히 좋은 방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수도 많이 내려와 있죠. 5개월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어느 지수보다 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런 디커플링이 작년에 코로나19의 급등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 증시는 중국 상해에 좀 커플링이 되든 혹은 미국의 커플링이 되든 혹은 미국의 디커플링 되고 중국의 커플링이 되든 결국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 구조를 본다면 결국은 이 디커플링은 어느 순간 커플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계속 디커플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중국과 미국이 우리의 바로미터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증시가 크게 우려해야 될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의 증시를 본다면 오미크론의 확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보셔야 되고, 그럼 우리 내부적인 걸 봤을 때 나쁘냐? 우리는 지금 수출액이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을 뛰어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쁘냐? 코로나19 환자 수가 7,000명 가가지고 경기가 내려앉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금 좋다는 상황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 누구한테 뺏기냐? 우리는 인식 못하는데 외국인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사실 절묘합니다. 이 컨트롤이 거의 뭐 이제 예술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절묘한데 이런 절묘한 구간이 언제 나오냐면 하락하기 직전이나 상승하기 직전에 항상 절묘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지 않으니까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외국인 이제 그 수급이 크게 보면 일단 배당을 만들기 위한 논리목 형성 과정을 좀 겪었거든요. 그게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수급이 나빠지냐? 수급은 절대 나빠지지 않거든요. 주도주에 대한 매집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방 쪽에 뭔가 베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방 쪽에 뭐 대차장관 들어오냐? 전혀 들어오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은 그냥 원외입니다. 위쪽으로. 다만 그게 지금 매집 구간과 배당이라는 부분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원외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겁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외국인 수급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지난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외국인 수급이 바뀌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매수로 전환했고, 그걸 이제 차트로 보면 말씀드렸던 박스권 그 중간 지점부터 이제 들어왔다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이 11월 11일 이후 오늘까지, 수급을 보면 5조 9천, 그러니까 6조 원 정도를 매수해갔죠. 야금야금 매달 늘어난다 했죠. 제가 이 방송 그 처음에 외국인들이 그 빼빼로데이죠. 11월 11일 옵션 만기 이후에 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전혀 안 사던 애들이 1조를 샀습니다. 근데 그게 2조가 됐고, 3조가 됐고, 4조 됐고, 5조가 됐고, 이제 6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한 달 남짓한 기간인데 한 달 한 10일 정도에 6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물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랠리를 굉장히 우리 연말 연초에 큰 랠리를 겪었잖아요. 그 랠리가 나왔을 때 그 외국인들이 그 랠리 직전에 매수했던 규모가 한 20일 상가 한 7조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6조면 비슷하게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걸 뛰어넘는 상승은 아닐지라도 외국인들이 상당한 부분 매집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왜 표시가 안 나냐면 주가가 변동이 없거든요. 주식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 여전히 그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서 아직까지 바닥권 박스에 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박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나도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표시가 안 나는데 외국인들은 이 지금 박스 구간에서 상당히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 박스 구간에서 주식을 왜 샀을까요? 그럼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표시는 안 난다는 거죠. 표시는 안 나는데 어느덧 야금야금 산 게 이제 벌써 6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 그렇죠. 그럼 이게 누가 팔았냐? 개인이 한 6조 8천 정도, 7조를 팔았다 그렇죠. 많이 팔았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블랙라벨 강의 시간에 한 달 전부터 팔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강조했는데 많이 팔았다 그렇죠. 근데 1조 팔았다, 2조 팔았다, 이제 7조를 팔았다 그렇죠. 많이 팔았다 그렇죠. 상당히 팔았고. 그럼 그건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다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업종별 등락으로 보면, 11월 11일 이후에 지금 12월 23일인데 지금 한 6조 원 샀는데 지금 보면 IT 업종에서 6조를 샀습니다. 5조 9천억.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건 IT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반도체,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그다음에 휴대폰 쪽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 일부. 소재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손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 쪽에 6조 정도 샀으니까 많이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은 이건 이제 공매도 함유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샀던 게 은행 4,600억 정도 샀고 나머지는 뭐 천억대 왔다 갔다 좀 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IT 업종을 좀 많이 샀고 근데 종목은 좀 다르죠. 기관은 코스닥의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특히 휴대폰 관련된 쪽이나 IT 부품 관련된 쪽을 많이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는 같은 IT라도 섹터가 조금 다르게 샀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샀고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 미국은 당연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AMD나 반도체들 위주로 상승을 많이 한 걸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주 종목이 맞고 근데 미국은 이제 12월 제가 말씀드렸던 말로 넘어가면서 경기 치열해 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재들 뭐 아주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여행이나 뭐 카니발 같은 종목이나 항공,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카지노, 민 리조트 같은 카지노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이 이틀 사이 뭐 10%, 20% 지금 다 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쉬운 거는 이거죠. 전혀 우리나라는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뛰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찰을 좀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 섹터별 등락에서 왜 다르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를 본다면 하나는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소비재들이 전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카지노도 살려고 보면 카지노 우리는 중국인들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면세점 하려고 해도 중국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화장품을 하려고 해도 중국에서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그 소비재들이 우리가 살만한 미국에서 지금 바닥권 형성한 소비재들이 대부분 중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리스크, 특히 이제 고차이라는 그 애국 마켓에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LG 생활 건강이든 정말 엄청나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가 상존했기 때문에 이 소비재에 발을 담그기 쉽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제가 오늘 낮에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이 카니발이라는 종목의 주가를 잠깐 보면 미국의 그 여행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이고 지금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 빠졌던 과정을 보면 이렇죠. 지금 이 카니발이라는 주가를 보면 코로나19 직전 때 그 주가가 한 여기 정도 되거든요. 요 위에 정도 지금 상당히 위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여기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코로나19 직전에 형성했던 주가인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많이 밀려 나는 데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뭡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19로
급락을 겪었던 종목,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이런 위드 코로나 종목을 사실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상당히 많이 저조하게 밀려내려서 이제 뭔가 바닥에서 좀 해볼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미국의 여행주라면 반면에 우리나라 여행을 대표하는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투어잖아요. 하나투어를 그 가격적 요인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직전에 나왔던 주가 위치가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주가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럼 어때? 코로나19 때 그 주가의 위치도 이미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 민감주는 저 밑에 코로나19 영향받아서 밑에 있는데 우리나라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상가 힘 다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올라와 있거든요. 가격적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면 하나투어가 실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반응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파출하는 움직임이 나야 되는데 이미 주가는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이거에 사가지고 이게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소비주와 관련돼서 왜 미국이 이틀 동안 급등했는데 오늘 우리 소비주들은 전부 다 장 초반에 미국 장 타면서 1, 2% 플러스 나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마감했냐면 바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과 또 하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과연 있는가. 이미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대부분 종목 주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처럼 진짜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비주에 대한 접근을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비주를 안 사야 되냐? 그렇진 않죠. 소비주는 그래도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지난주에 봤던 그 차트를 또 한번 볼 건데요. 하방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감, 특히 이제 뭐냐면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코로나19 환자가 막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막 5,000명, 6,000명, 7,000명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느끼는 압박감이 크거든요. 아, 이거 정말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정말 이제 경기가 이거 크게 꺾이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1,000명 미만에 있다가 갑자기 6,000명, 7,000명까지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영국에 우리 신규 환자가 한 몇 명 될까요? 여기는 우리나라와 인구 비교를 하면 막 1,000만 명, 2,000만 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여기는 뭐 10,000명, 10만 명, 10,000명, 5만 명, 10만 명 이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7,000명이라는 거는 워낙 상대적으로 적었던 숫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만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숫자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 큰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차트는 또 인상적으로 또 봐야 되죠. 대차 잔고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째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몇 주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시장이 꺾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죠. 과연 여기서 또 시장이 꺾일 거냐 부분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보여드리는데 지금 대차 잔고를 보면 11월 달 정확하게 보시면 11월 11일 외국인들이 사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 딱 고점입니다. 그렇죠? 그 지점이 이제 그 근처 한 일주일 상간의 고점이고 외국인이 사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지점부터 지금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급격히 꺾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차 잔고가 급격히 줄었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줄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공매도가 줄었다는 거고 공매도가 줄었다는 거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방 쪽에 배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 쪽에 배팅이 줄었다는 거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외국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외국인들이 확 줄었는데 누가 시장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겠냐는 거죠. 시장은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공매도가 들어오든 선물이 매도되든 뭐 풋옵션이 들어오든 밑으로 밀고 내려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로 상방만 보니까 주식을 사야지만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내려가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공매도를 하든 선물을 매도하든 뭐 풋옵션을 매도하고 뭐 콜 매도를 하든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이렇게 쭉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꾸 하방에 대한 경계심을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방으로 내려가는 베팅이 줄어들고 있는데 하방으로 잘 내려가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논리를 따라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급을 잘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수급적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분위기상 뉴스는 계속 안 좋은 게 나온다? 내려가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파니까 뭡니까? 분위기 자꾸 팔면 뭐가 됩니까? 분위기 자꾸 팔면 이제 외국인들이 자꾸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자상가 6조를 받아갔잖아요. 이거 누가 다 파냐? 개인들이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8만 원 찍으니까 급격히 팔잖아요.
9만 원 뭐 위에서 사가지고 마음고생을 6만 대까지 했다가 뭐 엄청 걱정했다가 8만 원 찍으니까 다 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이 수익이 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제가 원래 오늘 시니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하방 쪽 배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우려감은 좀 낮추셔도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주도 섹터를 잡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본다면 굳이 하방 쪽에 너무 걱정을 하거나 지금 시장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는 우려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피곤하긴 한데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전에 시장이 하락할 때 버티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 뭐냐면 외국인이 사는 주도주를 같이 사놓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보기 어렵다, 안 봐도 됩니다. 외국인이 팔기 전까지 나는 안 팔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주도 섹터는 제가 한 2, 3주 동안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주,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맞냐 안 맞냐 부분 때문에 바꾸지 않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 많이 올라갔죠.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뭐 그 퍼센티지가 높진 않아요. 원 안 되든 근데 대신 이건 있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버텨줬다는 고마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할 때 오미크론 급락할 때 이 메모리 반도체 다 버텨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간 부분은 그래도 마음을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었잖아요. 시장이 상승하면 또 시장 따라서 같이 올라가 주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였죠. 비메모리 반도체도 메타버스나 NFT 때문에 살짝 계속 조정을 받았죠. 그래도 상승하는 폭이기 때문에 뭐 버티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12월 달하고 1월 달까지 버티면 그 뒤에 3월 달 조금 직전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또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잘 맞추면 메모리 반도체로 싹 탔다가 비메모리 반도체로 싹 타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 절묘한 걸 잘 못하겠어. 방법이 있죠. 삼성전자를 사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다 가지고 가는 대장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차트 잠깐 봤는 게 8만 원 살짝 찍었다 그랬죠, 장중에. 그래서 8만 전자 뉴스가 막 대거 나왔잖아요. 살짝 찍었는데 삼성전자 이제 그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이제 예쁘게 나오고 있죠. 그 이제 1차 하락을 한번 겪고 2차 하락을 한번 겪고 3차 하락을 겪고 그 엘리트 파동으로 보면 이제 하락 3파가 다 나왔는데 엘리트 파동은 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지난 거 맞추기는 굉장히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나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는 거죠. 1파 나왔고, 2파 나왔고, 3파 나왔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바닥권에 대한 신뢰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들어올리는 수급이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은 이전에 들어올 때 기관 수급으로 들어올리는데 지금 여기서 구간에서 들어오는 수급은 기관도 사지만 외국인들도 상당 부분 사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절묘하게 잘 타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치고 나오는 이 구간에서 요거를 잘 유지를 하시면 어쨌든 지금 바닥을 잡았고 여기서 사시면 그래도 수익권에서 지금 꽃놀이표를 볼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1월 달까지 치고 나가주면 8만이나 9만 원 선까지 메모리 반도체를 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한 1분기 초반까지. 초반 중반까지 밀어붙이면 아마 그 메모리 반도체 이슈로 9만 원 내외 정도나 하면 96,800원 이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3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평택 3라인이 5나노나 7나노 쪽에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삼성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시장 쉐어가 19%에서 올 17% 줄었죠. 대만의 TSMC한테 요런 말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패배입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쉐어가 줄었고 TSMC는 쉐어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지금 수주가 좀 나온다 그렇죠. 이게 이제 분기당 한 내년 넘어가면 1조 초반에 1조가 나올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4나노나 10나노나 칩셋 수준의 좀 낮은 등급이거든요, 수주가. 근데 내년 3월 정도에 가면 지금 나오는 발주는 좀 달라요. 지금 나온 발주는 10나노 이하, 7나노나 5나노, 이제 3나노까지 지금 발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대만과 TSMC와 점유율 싸움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7% 점유율에서 한 20% 초중반에서 내년에 이제 많이 보면 25%까지 순차적으로 좀 후반까지 보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평생 한 30년 안에 돌아가고 수율이 이제 올라오는 시점을 본다면 4, 5월. 근데 주가는 그보다 선행되니까 좀 앞당겨지면 2, 3월 정도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쪽에 모멘텀이 붙는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합리적 예측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연말까지 내년 1분기까지 메모리 반도체로 직전 고점까지 좀 밀어붙이면 9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 비메모리 반도체 이슈가 붙으면 그때는 10만 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목표가가 이제 대거 상승해서 한 1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지금 본다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전략에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아마 없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은 이제 제가 그 폴더블폰 관련 부분에서 어제 제가 그 낮에 방송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공격기 오늘 굉장히 큰 폭 뛰었습니다. 사실 이제 폴더블폰은 아주 길게 가져가지 못해도 중기 수익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섹터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 추천도 제가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급등을 했고,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오늘 단기 급등이 넘어갔는데, 그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어지면 제가 봤을 때 한 2, 3일 정도 좀 큰 폭으로 올라갈 건데, 약간 아쉬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은 굉장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 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폴더블폰 관련돼서 저도 지금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지신 분들 많고, 지금 굉장히 이제 그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보면 그 폴더블폰에서 삼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폴더블폰은 그 아이폰에 대항해서 어떤 이슈로 나왔던 종목, 모멘텀으로 나왔던 제품이 지금 이제 그 섹터로 자리 잡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상당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3분기와 4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느꼈거든요. 근데 내년에 가면 내년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더블폰 관련돼서 나오는 주요 메이저 제품들, 이제 하웨이가 일부 나오긴 하지만 사실 메이저 업체에서 출시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중저가 업체들에서 이슈로 지금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이 검증이 안 됐을 뿐더러 어느 정도 내구성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내구성 때문에 아이폰이나 하웨이가 조심하고 있잖아요. 하웨이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 이슈 이상으로 크게 뭐 점유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에서 폴더블폰은 상당한 내년도 효자 종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뭐 힌지 관련된 종목들, 뭐 오늘 파인테크닉처럼 이런 종목도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헤이즈, 인탑스 같은 종목들, 우리가 보면 불빛에 비치는 이 휴대폰이 투명하게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처리하는 걸 빛을 분산시키는 헤이즈 기술, 그 처리 기술인데, 그걸 갖고 있는 게 얇은 막에서는 폴더폰을 접히기 때문에 약이 그 유리막이 얇거든요. 그 얇은 데서 처리할 수 있는 게 그건 이제 인탑스가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블폰 3 이번에 나온 그 Z 플립 3부터 국산화 됐거든요. 삼성이 이전에는 외국계에서 갖다 쓰다 이제 국산화 시켰는데, 그걸 이제 그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게 인탑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집중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상당히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조금 너무 크게 안 뛰고 한 3, 4%, 2, 3%씩 좀 한 2, 3개월 뛰었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단기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IT 부품은 지금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제가 지난주에 변수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표현에서 SK 이노베이션은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적 분할로 지금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손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상장 이후를 보라고 그랬죠. 이후에 이제 저점 잡히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나 증권 보험은 이제 크게 움직임은 없다 그렇죠.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보험은 대한 이제 손대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은행이나 증권 위주로 좀 보는데, 뭐 여기는 지금 쏘쏘입니다. 내려가지도 않고요. 별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 이제 급락장에서 버텼다는 거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죠. 다른 종목들은 지금 많이 내려갔다 오는데 얘는 내려간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않아도 약간 그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갔다 지금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고가권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가권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나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B금융을 보면 이제 그게 설명이 되죠. 뭐냐면 대부분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다가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저점을 잡고 난 뒤에 지금 보면 거의 고가권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직전 고점권에서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직전 고점권에서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배당량 때문에 조금 주가가
효과가 출렁일 수는 있지만 클 것 같지도 않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지금 위쪽에 KB금융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외국인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그냥 그대로 다 던지면 다 사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지금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들이 4분기 배당률이 기본 5%에서 6%입니다. KB금융이 한 5%대, 나머지 한 6%. 특히 이제 분기 배당, 그 배당률에 대한 그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주고 싶어 하는데 9월 달에 이제 그 반기 배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중간 배당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 배당이 세다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외국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기간에서 주가 차익도 노릴 수 있는데 배당도 올해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걸 안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보이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최근 1개월 동안 이 가격이 싼 종목이 아닌데 19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적게 매수하지 않았다 그렇죠. 6개월간 270만 주 매수했는데 1개월 동안 거의 200만 주, 190만 주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거죠. 이제 눈에 많이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갖고 가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은행 쪽도 같이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거는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아까 제가 봤던 미국의 그 경기 민감주들과 주가의 위치가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급락이 이전에 수출 넘어가 버렸고 미국은 거기보다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을 사는 게 유리한가를 보면 사실 미국 종목을 사는 게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중국과 관련 소비재들 물론 이게 나중에는 역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언제 시진핑 주석이 내년 3월 달에 전인대를 하고 연임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나라를 기분 좋게 방문하면 그때는 붐이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겠죠. 그때까지 시간이 상당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중국 관련된 부분은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좀 피해갈 수 있는 쪽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두 가지 좀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소비재가 몇 개가 안 돼요. 그 속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크게 보면 임의 소비는 자동차나 뭐 의류도 넣고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들로 좀 합축해서 보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락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큰데 오늘 이제 제가 그 낮에 가족방 방송에서 배당락 기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를 베이시스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물 베이시스를 보면 한 1.12% 왔다 갔다 합니다. 한 2% 가까이 벌어졌다가 1% 초반대까지 좀 줄었는데 이걸 보면 일단 예상하는 배당락 수준이 한 1.1%, 2% 내외 정도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은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 지금 시장은 좀 전에 보셨지만 시장의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입니다. 지금 11월 달 이후부터 지금 한 6조 원 주기차게 매수한 거 외국이니까. 그럼 지금 시장의 주체는 기관이나 연기금도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 매집 종목을 추종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기관들이 치고 빠지는 종목이 좀 짜릿한 당승률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 노리기는 어렵고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도 위주로 중장기로 보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섹터별 등락은 비율은 IT를 일단 무조건 주축을 놔야 되겠죠. 여기를 주축을 넣고 소비주를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갈 종목도 좀 피해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12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소비주를 조금 어느 정도 밀어 넣어서 맞춰야 되겠죠. 포트를. 그렇게 맞추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 비중은 적어도 한 50% 가까이는 들고 가면서 수익 모멘텀 종목 한 20% 정도 내외로 잡으면 뭐 이건 한 10%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시고 현금 일단 한 30% 내외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주를 좀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생각하면 현금 한 40%까지 들고 있다가 소비주 쪽에 조금 더 엎어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30% 정도는 지금 놔두는 상태에서 이런 정도의 주식 비중을 맞춰가면은 전략을 세우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장이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수급과 팩트를 보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놔야 1월 달에 가서 그걸 빚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지원 수석위원님께서 분위기와 팩트를 계속해서 분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앞서 말씀해 주신 비중과 비슷한지 여러분들 생각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초록밴드는 늘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